앞에 보세요. 예.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우리 전산세무 2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론은 재무 5개, 원가 5개, 부가세 3개, 소득세 몇 개요? 2개. 이렇게 해도 총 몇 개요? 15개. 그 다음에 실기는 일반 전표 5개, 메인 매출 전표 5개, 부가세 2개, 우리가 사랑하는 결산 5개, 그 다음에 소득세 2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소득세는 여기 두 문제 나온다 그랬죠. 여기 4점이에요. 몇 점이라고요? 4점. 여기도 두 문항 나와요. 여기 몇 점이냐면 15점. 그러면 어느 쪽에 힘을 줘야 돼요? 실기 쪽에 힘을 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 두 개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부가세하고 소득세가 범위가 어마무시하게 넓어요. 근데 거기에서 3개하고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그래서 만만치 않아요. 여기 5개가. 아마 이 5개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오히려 여기가 좋을 거예요. 왜냐면 범위 자체가 넓으니까. 그리고 이게 어려워요. 부가세 2개가. 얘는 할만해요. 소득세 2개는. 왜냐면 소득세는 저기 4가지 중에 2개 나오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저 파트는. 근데 일단 뭐 소득세 봐야죠. 앞에 보세요. 잠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원래 2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2가지. 개인소득세하고 법인소득세.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 그러면 개인소득세고요. 법인소득세는 무슨 세라 그래요? 법인세라고 아예 이렇게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거는 개인소득세예요. 그래서 누구와만 관련된 거예요? 개인과만. 그리고 나중에 혹시 회사 들어가셔서 세법 관련된 업무를 보실 분들은 요거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법인세. 근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머리 터질 겁니다. 되게 어렵고 양도 되게 많아요. 근데 회사에서 공부할 때 팁은요. 회사에서 쓰는 것만 보세요. 여기서는 왜 광범위하게 보냐면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 갈지 모르죠. 그리고 시험이 어느 파트 나올지 정해져는 있는데 몇 개 나오는지는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보는 거고, 회사에서는 필요 없는 것까지 볼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도 간혹 가다 이제 뭐 2, 3년에 한 번씩 컴퓨터 수업 하는데, 컴퓨터 수업 하면은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실무적인 걸 배우고 싶대. 그럼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실무적인 걸 배우고 싶으시면 일단 취업을 하시라고.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양식을 뭐 하라고요?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올해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2년 전에 저기 컴퓨터 수업할 때 저한테 배우신 분이셨는데, 지금 그거 하신대요. 저기 뭐냐, 베이비시터. 그리고 이제 애기 관련된 건데 문서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양식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언제 오시라고 와서 드려서 가셨는데, 그게 실무예요. 어떻게 보면 원래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데 못 만들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별거 없는 거였어요. 그냥 그림 조금 넣고 칸 그리고 뭐. 참고로 저는 틀만 있으면 센치까지 다 맞출 수도 있거든요. 여기 센치 있잖아요. 요거 이걸로 해갖고 정확하게 다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 안 했어요? 남의 월급 명세에서 가짜로 만들어준 적도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도 그게 실무예요. 딴 게 실무가 아니고. 근데 회사 가시면 솔직히 얘기해서 새로 만들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대부분 만들어져 있는 거 살짝살짝 가공만 하면 돼요. 가공하는 건 쉬워요. 항상 창조가 어려운 거지 가공은 어때요? 쉬워요. 있는 거에다가 덧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실무를 배우고 싶으시면은 회사 다니면서 공부하세요. 그게 제일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만 뭐 하면 돼요? 흡수하면 되겠죠. 앞에 보세요. 소득세는 총 3가지로 나누어져요. 몇 가지요? 3가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우리. 그래서 종합퇴직 양도로 나눈다 그래서 이거를 분류과세라 그래요. 무슨 과세라 그런다고요? 분류. 우리가 분류라는 뜻이 뭐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분류한다. 그래서 분류과세라고 하고,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납부한다. 그래서 이걸 무슨 과세라 그래요? 종합과세라 그래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라고 있어요. 이건 2장짜리 있어요. 그대로. 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을 분리과세라고 해요. 그래서 분리의 뜻이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 요거는 쪽지 시험 볼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거기 볼게요. 306페이지. 소득세는 자연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인이에요? 자연인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 광고에 나는 무슨 인이다? 자연인이다. 네, 그게 자연에 있다 그래서 자연인이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소득세의 특징. 국가가 갖고 간다 그래서 무슨 세예요? 국세. 우리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라 그랬죠. 소득세는 직접세예요. 왜냐면 내가 직접 뭐 하니까요? 납부하니까. 그 다음에 보통세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도 보통세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금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목적세가 있고 보통세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세는 어디에만 쓰는 거예요? 교육에만. 근데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보통세라 그러는데 얘는 어디 쓸지는 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걷어서 국가가 어디에 쓰겠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그걸 무슨 세라 그래요? 보통세라 그래요. 근데 참고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선 직접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너무 기본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전체적인 맥락이다 보니까 그렇게 시험에 잘 내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접세는 무슨 세라고요? 부가가치세. 직접세는요? 소득세. 요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그 2개를 짬뽕 시킬 때가 있어서. 그 다음에 요것도 신고납부제도예요. 무슨 제도라고요? 신고납부제도.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 부가가치세는 무슨 세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몇 번 신고했죠? 4번 했죠.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해요. 어떻게 하냐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무조건은 아니에요. 이제 일반적이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무슨 제도라고요? 신고 및 납부 제도예요. 그래서 저거 좀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어디 보시냐면 나머지는 됐고, 거기 307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분류과세와 무슨 과세라고 있어요? 분리과세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잘 봐두시냐면 3번에 분리과세 근로소득의 일용직이라고 있어요. 무슨 직이요? 일용직. 네. 그래도 결론은 일용직은 무슨 과세예요? 분리과세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용직 분들 일당 받죠? 일당 받으면 더 이상 그 일당과 관련돼서는 세금 띨 게 없는 거예요. 그걸 무슨 과세라 그래요?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이걸 정확하게 완납적 분리과세라 그래요. 우리 월급 받죠? 급여. 급여는 예납적 분리과세라 그래요. 요건 이제 이해하시라고 적어드리는 거예요. 원래 완납적 분리과세, 예납적 분리과세 저희 시험에 나오진 않은데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니까 설명은 드릴 겁니다. 앞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일용직은 월급 받으면 끝이고 우리 급여는 월급 받으면 내년 2월 달에 뭐예요? 연말정산해요. 그래서 아직 100%다 낸 게 아니다. 그래서 미리만 납부한 거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납적이라고 하는 거고 일용직은 월급 받으면 땡이에요. 더 이상 그 월급과 관련돼선 월급이 아니죠. 일당. 예, 일당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낼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뭐라 그래요? 완납적 분리과세. 근데 일반적으로 분리과세 그러면 요걸 얘기해요. 완납적 분리과세. 그 다음에 넘기세요. 308페이지.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과세 단위에 보시면 마지막 쪽에 괜찮아요. 개인 단위 과세 제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단위라고요? 개인 단위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맞벌이 하시는 분들 많죠. 맞벌이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무슨 단위니까? 개인 단위니까. 가족 단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 한 번 더 드릴 건데 그 맞벌이 하시는 분들 있죠. 맞벌이 하시는 분들 자녀 이렇게 공제 받아야 되잖아요. 예, 어느 쪽으로 올려야 돼요? 남자분하고 여자분 계시면 예, 그냥 많은 쪽에 올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6%, 15%, 24%, 35%, 38%, 40%, 4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퍼센트가. 그리고 월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퍼센트가 높은 쪽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몰아주기를 하는데 어느 쪽으로 몰아줘요? 소득이 높으신 쪽으로. 근데 왜 그러냐면 구간별로 퍼센트가 틀려서 6%하고 15%하고 차이가 커요. 6%면 만약에 100만 원이면은 6만 원 내면 되는데 15%면 100만 원이면 얼마 내야 돼요? 15만 원 내야 돼요. 그래갖고 몰아주기로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얘기는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신고납세주의에서 거기 두 번째 줄에 5월 1일부터 몇 월 며칠까지요? 5월 31일까지. 그래서 제가 아까 5월 31일까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신고 및 납부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원천징수제도 거기 밑에 보시면은 박스에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있죠. 그걸 무슨 과세라 그런다고요?
분리과세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현행 원천 징수 제도라고 있어요. 현행 원천 징수 제도에서 거기 두 번째 줄 끝쪽에 다음 달 10일까지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그 다음에 309페이지 거기 보시면 납세 의무자의 거주자 비거주자 있거든요. 별표 하나. 요거는 시험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거주자가 있고 뭐가 있어요? 비거주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183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주자는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거주자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뭐예요? 거주자예요. 우리나라에 며칠 이상 있어요? 183일이 아니고 365일 내내 있죠. 외국 여행 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근데 이제 거주자를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요. 그래서 어저껜가 방탄소년단 몇 등 했죠? 1등 했죠. 그러면은 저기 국가도 좋아요. 왜냐면 국가 위상도 드높였고 걔네들이 외국 가서 돈 벌어오죠. 그러면 국가는 못 뛰시면 돼요. 세금 뜯어내면 돼요. 그래서 국내에서 돈 버는 거랑 국외에서 돈 버는 거랑 다 내셔야 돼요. 거주자는.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며칠만 있는 거예요. 183일이 안 되게 있는 분들. 요분들을 거주자라고 하고 이분들은 제한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국내에서 번 것만 세금 내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은 뭐 지금이야 힘들지만 코로나 때문에 외국의 유명한 가수들 우리나라에 와서 뭐 2, 3일, 일주일 정도 있다가 콘서트하고 가죠. 그럼 거기에서 돈 번 것만 세금 내고 가면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비거주자. 원래 예전에는 1년이었어요. 근데 183일로 바뀐 지는 한 3, 4년 정도 됐어요. 대략. 더 됐나? 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참 우리나라가 매번 법 바꿀 때마다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솔직히 전 그거에 대해서 좀 짜증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지들 유리한 거에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OECD 가맹국 평균, 선진국 평균. 이 183일이 선진국들이 대부분 다 183일이에요. 원래 우리나라는 1년이었어요, 과거에. 그런 거는 선진국 거리면서 왜 애들 관련된 건 선진국 걸 안 해요? 미국에 좋은 거 있잖아요. 애들 스쿨 차량이 쓰면 양옆에 차량이 가면은 벌금이에요. 맞잖아요. 버스가 서서 스톱 이거를 탁 열면 양옆에 차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런 좋은 거는 왜 안 갖고 오냐고요. 맨날 OECD가 어쩌고 저쩌고 선진국이 어쩌고 저쩌고 랄랄라만 하면서. 맞죠? 좀 그건 좀 안타깝더라고요. 맨날 애들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당연히 애들은 돌발 상황이 나오죠. 어른들이 조심해줘야죠. 애들한테 야 너네 무단횡단 하지마. 무단횡단 안 해요 걔네들이? 하죠. 어른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좀 하지. 꼭 이런 거 할 때만 지들 뜯어낼 때만 선진국이 어쩌고 저쩌고 OECD 가맹국이 어쩌고 저쩌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요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며칠 잘 기억하세요? 183일. 그 다음에 요거 관련돼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솔직히 우리 같은 서민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돈 많이 버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과거의 일인데 우리나라의 선박왕으로 불리시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박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주로 일을 해외에서 해요.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너는 거주자니까 외국에서 돈 번 것도 뭐 내요? 세금 내. 예. 이게 되게 그 사람한테는 중요한 거였거든요. 왜냐면 거주자가 되면 내야 되는 세금이 1,000억이 넘었어요. 그 소송 걷는데 졌어요. 왜 졌냐면 국내에 집을 갖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은 거주자로 봐버려요. 왜냐면 집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거주할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봐버리거든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거 판결 나고 저기 외국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있죠. 예, 집을 사도 누구 이름으로 사요? 남의 이름으로 사요. 참고로 그런 걸 다 세무사들이 가르쳐 줘요. 이거 이렇게 하면 걸리니까 이거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어떻게 피해가야 될지 알아요. 왜요? 돈 주고 맡기면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돈 먹고 돈 먹기가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법을 모르니까 국가에서 내라는 대로 다 뭐 하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안 내려고 꼼수를 많이 찾죠. 근데 그 꼼수를 누가 가르쳐 줘요?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 다 가르쳐 주죠. 미국 사람들은 외국에 살아도 세금 내야 돼. 그건 뭐 그 나라 법이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예. 근데 세금 안 내려고 국적 바꾸는 사람도 실제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주소의 판정 보시면은요, 직업 관계는 우리나라에 며칠 이상 머물러야 된다고요? 183일. 근데 뭐 이건 그렇게 특별히 중요치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히 중요치 않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311페이지. 요거 중요합니다. 과세기간과 납세지.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과세기간 외울 거예요, 우리. 무슨 기간 외울 거라고요? 과세기간. 그래서 과세기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몇 월 며칠까지 신고 및 납부라 그랬어요.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인데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게 두 개가 나와요. 예외. 사망하고 뭐요? 출국. 요게 나와요, 시험에. 그리고 출국은 우리가 여행 가도 출국한다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출국은 이민이에요. 근데 왜 이민이라고 안 쓰고 출국이라고 썼게요? 이민이라 그러면 저 같은 일반 서민들은 거부감 느끼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감 안 느끼게 언어를 바꿔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출국이라고. 이민 가신 거예요, 이게. 뭐 가신 거라고요? 이민. 이민 가시더라도 뭐는 내고 가셔야 돼요? 세금 내고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사망은 1월 1일부터 뭐 한 날까지? 사망한 날까지. 출국은 1월 1일부터 뭐 한 날까지? 출국한 날까지. 근데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부가가치세랑 섞어서 내요. 부가가치세는 이게 있거든요. 부가세는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할 때 요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이 두 개를 섞어서 줘요. 그럼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렇게 외울 거예요. 과세기간 외우고 예외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망하고 뭐요? 출국. 왜냐면 이거 두 개 섞으면은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면 맞는 말일 것 같아.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납세지 있죠. 납세지 옆에다 이렇게 써주세요. 소득세는 주소지. 그 다음에 부가세는 사업장 소재지. 일반적으로. 특이한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312페이지. 키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자세하게 본다 그래서 크게 우리하고 관련이 없어서 키포인트만 그냥 탁탁 찍고 넘어갈게요. 312페이지 거기 총수익 금액부터 차감 납부세액 보이세요? 있죠? 네. 그거 다 외우시고 3년인가 5년에 한번 나오는 거 맞출래요? 딴 거 공부할래요? 딴 거 공부해야 돼요.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조 물어본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한 문제 풀어요. 예. 이런 거는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뭐 하라고 주는 문제예요? 찍으라고 주는 문제예요. 자주 나오지도 않아요. 한 10년 됐나 나온지? 그리고 이거 외울 시간에 딴 거 외우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여기 안에서 저거에다가만 밑줄 치세요. 6에서 42%. 시험 문제 쉽게 내면 이런 거 퍼센트로 장난치거든요. 뭐 6에서 40%까지 있다. 근데 40%가 아니고 몇 프로까지 있다? 42%까지. 네.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맞출 정도로 내기는 합니다. 나머지는 외우지 마세요. 저도 이거 못 외워요. 왜냐면 이거 외울 시간에 딴 거 합시다란 주의라 저는. 앞에 보십시오. 아까 제가 종합소득에 이제 313페이지 할 거예요. 아까 종합소득에 뭐뭐뭐 있다 그랬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뭐요? 기타. 제가 저번에 이 얘기 한번 한 적 있었을 거예요. 초반에. 우리 암기할 때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손금 무슨 순서? 처리 순서. 그 다음에 오타 났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얘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꼭 얘는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 이유는 추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두 가지는 뭘로 외우시라고요? 순서대로.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게 이자와 뭐예요? 배당이에요. 근데 여기도 죄송한데 대략적으로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 여기서 나오거든요. 314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자 소득의 수입식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다 외우시면 한 5년에 한 번 나오는 문제 하나 맞출 수 있어요. 다 외우면. 그것도 완벽하게. 근데 제가 이런 거 하라 그랬어요. 이런 거 할 시간에 딴 거 하라 그랬어요. 이런 거 할 시간에 원가회계 공부를 하세요. 원가회계 아까 5개 나온다 그랬죠. 우리 목표 몇 개인지 아세요? 5개 다 맞춰야 돼요. 원가회계는 무조건. 왜냐면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에서 원가회계가 이론 중에서 제일 쉬워요. 근데 그 쉬운 이유가 뭐냐면 전산회계 1급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재무회계 바닥에다가 5개 깔고 원가액에 5개 깔고 재무 5개 나온다 그랬죠. 거기에서 3개는 맞춰야 돼요. 몇 개요? 3개. 그럼 몇 개 돼요? 8개 돼요. 그러면 부가세하고 소득세에서 찍든 풀든 2개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론 몇 개를 맞춰놔야 돼요? 10개. 그래야 합격할 확률이 70% 넘어요. 이론이 7개 이하 맞잖아요. 그럼 합격할 확률 10%도 안 돼요. 이론 몇 개 맞냐가 기본 베이스예요. 왜냐면 이론을 많이 맞추면 실기에서 한두 개 더 틀려도 되잖아요. 근데 저번 주에 기출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 만만치 않죠. 오히려 실기가 만만하지 이론보다는. 실기는 투자하면 늘어요. 근데 이론은 투자해도 늘지 안 늘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범위 자체가 광범위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원가액에는 확실히 외워서 원가액을 가장 많이 맞추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개수 안 나와요. 진짜로 농담 안 하고.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게 이자하고 뭐라고요? 배당.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거기 보시면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와 할인액,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자 받는 걸 무슨 소득이라 그래요? 이자 소득이라 그래요. 그 정도만 보세요. 너무 깊이 안 보셔도 돼요. 깊이 있게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통장에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회사 가시면? 적어요. 맞죠? 대부분. 그러니까 이 이자 소득 관련돼서 크게 신경 쓸 게 없어요. 뭐만 하시면 되냐면 대부분 우리는 법인으로 들어갈 거예요. 어디로요? 법인. 법인세는 내년 3월 31일까지 신고민 납부거든요. 그리고 내가 할까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해줄까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대부분 해줘요. 그러면 못 떼오라 그러자면은 은행 가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떼오라 그래요. 그러면 은행 가셔갖고 법인세 신고 때문에 왔어요. 그러면 알아서 떼어줘요. 그럼 거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은 1년 동안에 우리 회사 통장에 이자가 얼마 찍혔는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세금을 얼마 띄었는지, 그 내역서를 주거든요. 그럼 그거 세무사 사무실에 갖다 주면 걔네가 알아서 다 할 거예요. 근데 종종 우리가 일반적으로 잡코리아나 워크넷 이런 쪽에서 정보를 보고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자체 결산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무슨 결산이요? 자체 결산하면 회사 내에서 직접 마무리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딱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세무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는데 세무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조정이요? 세무조정. 그건 누구밖에 못해요? 세무사밖에 못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장값이라 그래요. 일명 걔네들 도장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 내가 본 거예요 라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 들어가면 무신고가 돼요. 그래서 3월달하고 5월달에 세무사들 몇 억씩 벌어요. 왜냐면 그게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사업하실 분 계시면은 그 매달 내는 걸 기장료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기장료가 싸면 조정료가 비싸고요.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싸게 해주겠어요? 기장료가 비싸면 조정료가 좀 어때요? 싸요. 결론은 또이또이예요. 두 개 합쳐서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큰 차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데. 근데 요즘 기장료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세무사가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어요. 그래서 경쟁이 어때요?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첫 직장이 강남에서 역삼역 쪽에서 그거 했었잖아요. 세무사 사무실 영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을 이렇게 팍팍팍팍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원래 쑥맥이었어요. 거짓말 안 하고. 남들 앞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죠. 학교 다닐 때 하긴 했었는데 그때 좀 많이 담력이 커졌죠. 담력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얼굴에 철판 깐다 그래야 되나?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무슨 영업을 했었냐면 세무사 사무실에서 명함만 파줘요. 내 이름으로. 그럼 그 명함 들고 아무 회사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명함 주고 상담하고. 근데 상담을 많이 할까요? 쫓겨를 많이 날까요? 많이 쫓겨내요. 왜요? 그 사람이 봤을 때 나는 잡상인이에요. 1000군데 가야 한두 마디 할 정도?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 안내 왔습니다. 그러면 명함 주고 가세요. 그래요. 그럼 명함 주고 가고. 이게 하루 일과야. 그걸 하루에 몇백 군데를 다니는 거예요. 처음에 여기가 네 지역이야 라고 딱 내려줬어요. 봉구차에서. 봉구차에서 내리고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1시간 동안에 그 동네를 돌았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 이러려고 공부했나?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세무사 사무실은 앉아서 타이핑해갖고 뭐만 하는 거예요. 입력해서 장부 만들어주는 거야. 이것만 생각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지원을 했는데 딱 가자마자 영업이래. 근데 어쨌든 첫 직장이니까 해보자. 근데 결론은 2달 동안 했었는데 한 군데도 못하고 그만뒀어요.
근데 저는 참 희한한 게 스키하고 관련이 없나 봐요. 저 그만둔 다음 날 세무사 사무실에서 스키 타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예.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스키는 타러 가자. 제가 뭐라 그랬게요. 때려친 놈이 어딜 가요. 안 갔지. 저는 참고로 지금까지 살면서 스키를 타본 적은 없어요. 눈썰매는 여러 번 타봤는데. 예. 그래갖고 한 2번인가 그랬어요. 또 다음 직장에서도 스키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스키장 가기 전에 내가 뭐 했어요? 때려쳤어요. 그래갖고 아 나는 스키하고는 안 맞나 보다. 그러고 말았었는데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얼굴이 좀 두꺼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경험이죠. 제가 지금까지 딱 영업을 2번 해봤거든요. 그 세무사 사무실 영업 1번 해보고 학습지 영업도 한 적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빨간 펜 이런 거 말고 합숙했어요. 일주일 동안에 5일씩. 그래갖고 월요일 날 저기 캐리어 들고 회사로 가요. 그러면 우리 팀 이렇게 쭉 줄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팀장이 와서 우리 요번에 어느 지역이야? 그러면 거기 가서 모텔을 하나 잡아요. 남자 방, 여자 방. 예, 그래갖고 학교 앞에서 죽치고 있어요. 그 나오는 애들 꼬셔갖고 전화번호를 받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 받아서 전화해갖고 엄마 전화번호를 받겠죠. 그래서 엄마 전화번호 받아갖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학습지 있는데 어떠시냐 그래갖고 괜찮다라고 하면은 가서 상담하고 한 건 할 수 있었는데 이 거지 같은 선배라는 놈들이 저기 그 뭐냐 대화 잘 됐으니까 제가 가서 할게요 그랬더니 아 처음이니까 같이 가재. 그러더니 지가 마무리해갖고 지 걸로 올렸어요. 내가 80% 해놨었는데. 그래서 뭐는 하지 마세요. 영업은 하지 마세요. 만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영업을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열심히 했는데 안 걸려. 대충 했는데 걸려. 그런 날이 있어요. 영업이라는 게. 근데 솔직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대충 한 건 아니죠. 열심히 했으니까 걸린 거긴 하죠.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너무 성과가 안 나오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못하겠더라고요. 네, 어쨌든 뭐는 하지 마시라고요. 저건 하지 마세요. 안 좋아요. 그 다음에 배당소득까지만 보고 쉴게요. 별로 할 게 없어서 배당소득까지는 어디를 보시냐면은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317페이지 이거 2장짜리 마지막에 있어요. 원천징수세 외워야 돼요. 이자하고 배당은 14% 띱니다. 거기 317페이지에 보면은 14%라고 있어야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14%를 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밑줄 치고 쉴게요. 거기 동그라미 5번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있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몇 프로라고 있죠? 25%. 요거 2가지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 세율 물어봐요. 이건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요거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쉴게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은행이에요, 회사예요? 회사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취업한 데가 제조회사야. 근데 제조회사가 거래처에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았어. 그러면 그게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에요. 왜냐면 우리 회사의 영업은 물건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하는 거고 일반적인 요거는 은행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 넣으면은 세금 떼잖아요. 정확하게 15.4% 떼요. 왜냐면 14%가 소득세고
1.4%가 지방소득세예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보시다 보면 뭐 15.4%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